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스티븐 미란 전 허드슨 베이 수석 전략가가 쓴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사용자 가이드. 네, 이게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국제 무역이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분석한 거죠. 어떤 도구를 쓸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맞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국제 경제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큰 변화 가능성을 미리 좀 짚어보고 여러분께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문제의 근원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 핵심에는 고질적인 달러 고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리핑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기축통화라서 생기는 문제요. 그렇죠. 전 세계가 성장을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미국은 계속 달러를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역 적자가 쌓이는데 역설적으로 달러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라는 지위 때문에 오히려 미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토 같은 학자들 연구를 보면요. 2000년대 그 차이나 쇼크 때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거의 한 100만 개. 와, 100만 개요? 네, 거기에 연관된 일자리까지 합치면 최대 200만 개가 사라졌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반면에 금융 쪽은 또 혜택을 보고요.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국가 안보 문제까지 겹칩니다. 그 핵심 산업 공급망을 중국 같은 경쟁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없이는 국가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었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뭔가요?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거요. 역시 관세겠죠. 트럼프 1기 때도 썼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관세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목표는 명확해요.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또 세수도 확보하고. 근데 2018년, 19년 그때 경험을 보면요. 관세를 매겨도 상대방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조정을 해주면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때 중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한 17.9%포인트 올랐는데 위안화 가치가 거의 13.7%나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충격이 상당 부분 상쇄된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에 관세 비용 부담을 상대국, 즉 중국이 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랑 실제 기업이나 소비자 데이터를 보는 미시적 분석 결과가 좀 다르다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카발로 같은 분들 연구 말씀이시죠? 그 연구를 보면 관세가 수입업자 가격에는 거의 즉각 반영이 됐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중간에 소매업체들이 마진을 줄여서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당장은 큰 가격 인상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마진이 줄어든 거죠, 소매점들은.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만약 관세를 다시 도입한다면 과거처럼 좀 무차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무역 흑자 규모나 안보 기여도 같은 걸 따져서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차등 적용이요? 네, 예를 들어 스콧피센트 같은 사람이 제안한 방식이죠. 그리고 코스티노 앤 로드리게스 클레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론적으로 미국의 최적 관세율, 미국 입장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관세율이 한 20%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무조건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관세 말고 다른 카드는 없습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환율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가 저평가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죠. 근데 이건 듣기만 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위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요. 달러 자산의 매력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죠. 어느 정도나 위험한가요? 예를 들어서요. 달러 가치가 한 15%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거의 4년치 이자를 그냥 날리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4년치요? 와,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겠네요. 당연하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이 위험한 카드를 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전 플라자 합의처럼 여러 나라가 같이 합의하는 방식.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중국이나 유럽이 쉽게 동의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다자간 합의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겁니다. 이걸로 압박하면서 상대국이 가진 미국 국채 만기를 좀 길게 늘려주는 조건을 거는 거죠. 포잘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말하라고 합의 같은 구상인데요. 아, 국채 만기 연장이랑 관세를 연기한다고요? 네, 그런 식의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미국 단독으로 행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는데요. 이걸 동원해서 외국 중앙은행 같은 공식 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 이자에 일종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같은 겁니다. 사용료요? 국채 이자예요? 네, 기축통화국으로서 지는 부담, 그 트리핀 딜레마 비용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건 정말 강력하고 논쟁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일 거고요. 와, 듣기만 해도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도구들이 만약 실제로 사용된다면 어떤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고서에서는 아무래도 관세가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좀 익숙한 도구잖아요? 그리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지렛대 삼아서 환율 정책 같은 다른 협상에 힘을 키울 수도 있고요. 아, 그럼 관세가 먼저 도입되면 초기에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다가 이후에 환율 정책 카드를 꺼내 든다면 그때는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관세 먼저, 다음은 환율 정책 가능성. 근데 그 시점은 좀 불확실하다는 거네요. 네, 언제 어떤 강도로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시장 변동성, 특히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관계도 좀 더 명확하게 갈릴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우방이냐, 경쟁자냐, 아니면 중립이냐 이런 구분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말고 다른 자산, 예를 들어 금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달러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큰 목표랑 금융시장 안정이나 달러 지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쓴 미란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변화를 위한 도구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길은 굉장히 좁고 아주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가능성 어떠셨나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산업 혹은 여러분의 투자 전략, 더 나아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